미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가 삼성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15년간 OLED 기술을 연구해온 마이클 톰슨이 한국 기업의 전략을 목격했다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고 중국 BOE가 시장을 휩쓸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이죠. 당시 상황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미국은 관세로 압박하고 중국은 물량 공세로 조이는 완전한 샌드위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삼성이 던진 한 수가 미국 법정까지 뒤집어 버렸습니다. 15년 투자한 기술이 가격 때문에 밀린다고 포기할 삼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삼성의 천재적인 전략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글로벌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한국 기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스탠포드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15년째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택해야 할지 조언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화면 기술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에 더 익숙했거든요. 한국은 그냥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기술은 미국이 개발하고 한국은 그걸 잘 만들어주는 파트너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쯤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죠. 저희 업계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OLED 패널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OLED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그리고 고급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 기존 LCD보다 훨씬 선명하고 색깔이 생생하죠. 그런데 이 기술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이었거든요. 15년 전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해왔고 실제로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 OLED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BOE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삼성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품질도 올라오더라고요. 애플 같은 회사들이 원가 절감 압박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업체를 고려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BOE가 삼성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많은 기업들이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BOE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삼성이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겠다는 거였어요. 15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단순히 가격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국 기업들의 진짜 실력을 몰랐던 것 같아요. 2019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관세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 즈음 애플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저도 컨설턴트로 참석했는데 주제가 바로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OLED 패널 공급업체 선정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애플의 조달 담당자들과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삼성과 BOE의 제품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여전히 앞서고 있었어요. 색 재현력이나 밝기, 그리고 수명 측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BOE 제품이 삼성보다 거의 30%나 쌌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BOE 쪽으로 기울어가는 걸 느꼈어요. 애플의 조달 팀장이 말하길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이 필수라는 거였어요. 기술적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테니까 지금부터 BOE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저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기술 전문가로서 볼 때는 명백히 삼성이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단순히 가격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특히 BOE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기술력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BOE가 정말로 자체 기술력으로 이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BOE는 삼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도 적고 특허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상했죠. 더 파보니까 기술 이전 논란까지 나오더라고요. 삼성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들이 BOE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들이 넘어갔다는 의혹이었어요.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얘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은 비용 절감을 원하고 있는데 기술 전문가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추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회사의 경우 품질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국 삼성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창인 김민수라는 친구였는데 삼성에서 OLED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삼성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말로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2020년 초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플이 공식적으로 BOE를 아이폰 12 시리즈의 주요 OLED 공급업체로 선정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삼성이 공급하던 물량의 상당 부분을 BOE가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사무실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거든요. 다들 BOE의 기술력이 정말 삼성을 따라잡은 건지 아니면 애플이 무리수를 둔 건지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애플의 결정 과정이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공급업체 변경은 최소 2년에서 3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명백히 가격이 결정적 요인이었죠. 그날 오후에 삼성 측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김민수도 참석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더라고요. 삼성 임원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패닉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느낌이었거든요. 삼성의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이 말하길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BOE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애플의 원가 절감 압박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뭘 준비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민수와 따로 통화를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삼성이 15년간 OLED에 투자한 게 단순히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생태계 전체를 바꾸려는 전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태계를 바꾼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업계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다들 BOE의 급성장과 삼성의 위기에 대해 얘기했는데
의견이 크게 갈렸어요. 일부는 이제 중국 시대가 왔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기술력 없는 가격 경쟁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했죠. 저는 그때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삼성의 15년 투자가 그냥 물거품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터져 나왔거든요. 삼성이 미국의 한 OLED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업 확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엄청난 전략적 수였던 거예요. 삼성의 미국 기업 인수 소식이 나온 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모두가 BOE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BOE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삼성이 인수한 미국 기업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어요. 그것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TC의 말이죠. ITC는 미국 내 특허 침해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여기서 패소하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법리적 해석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BOE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삼성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서 OLED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OLED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비상사태였어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대폭 줄였고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OLED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미 줄어든 파일을 놓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BOE가 정말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가격을 더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했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았어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반면 삼성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BOE를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품질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ITC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었고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삼성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시장 상황과 법적 분쟁, 그리고 팬데믹까지 겹치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삼성의 OLED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김민수한테서 들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허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이 인수한 미국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바꾸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때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천재적인 수였어요. 그 무렵 저도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BOE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BOE가 유리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중국의 한 LED 업체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적극 추천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제 클라이언트가 큰 손실을 봤어요. 그 일로 저는 거의 1년 동안 클라이언트를 잃었고 업계에서 신뢰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BOE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BOE가 짧은 시간 안에 이만한 성과를 낸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BOE가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구글에서 차세대 픽셀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BOE와 삼성의 최신 샘플들을 직접 비교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BOE의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색 재현력이나 밝기 면에서 삼성과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가격은 여전히 삼성보다 30% 정도 쌌고요. 구글 측에서도 BOE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BOE가 나쁘지 않다면 굳이 비싼 삼성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팬데믹으로 모든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BOE 샘플의 일부 기술적 특성이 삼성의 이전 세대 제품과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핵심 원리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글 측에 이 점을 지적했는데 그들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BOE를 의심하는 게 정당한 우려인지 아니면 그냥 제 편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김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전문가로서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오히려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삼성도 BOE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어떻게 나온 건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당한 연구개발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얻은 건지 의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건전성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즈음 저에게 큰 도움이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는 김민수를 통해서 삼성의 다른 엔지니어들과도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박선영이라는 분이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였거든요. 박선영 씨와 처음 화상통화를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BOE에 대한 의문들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삼성에서도 BOE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선영 씨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BOE가 삼성의 핵심 특허들과 유사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핵심 원리가 너무 비슷했어요. 그것도 삼성이 10년 이상 걸려서 개발한 기술들을 BOE가 2, 3년 만에 구현했다는 게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때 저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였죠. 박선영 씨는 이미 삼성에서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최진우라는 분이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최진우 씨를 통해서 삼성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삼성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지적 재산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던 거예요.
미국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삼성도 미국 기업이 되는 셈이니까 ITC에서 미국 산업 보호 논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었어요. 최진우 씨가 설명해준 삼성의 장기 전략도 흥미로웠어요. 삼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 문화의 특별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김민수나 박선영, 최진우 같은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더라고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준비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팀워크였어요.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치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기술팀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특허팀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집중하고, 마케팅팀은 시장 전략에 집중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제조업이 잘 발달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략적 사고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했고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는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힘이 났어요. 2021년 초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BOE가 ITC의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거예요. 그것도 삼성이 새로 인수한 미국 기업의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어요. 완전히 공세적으로 나온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특허 분쟁은 기존 기업이 신규 진입자를 견제할 때 쓰는 수단인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신규 진입자인 BOE가 기존 강자인 삼성을 공격하는 형국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BOE의 소송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특허 침해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미국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법적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분쟁이 단순한 특허 다툼을 넘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시기에 미국 정부의 입장도 복잡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대중국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지지하는 분위기였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은 이미 BOE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리스크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자기 모든 계획이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만약 삼성이 패소하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제 클라이언트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BOE 쪽도 리스크가 있었어요. 만약 특허 침해가 입증되면 BOE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유리할 것 같았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박선영 씨한테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어요. 삼성이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BOE의 특허 침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 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도 BO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BOE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저는 삼성의 전략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전략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해 ITC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도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기술 발전보다는 법정 다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고요. 2021년 여름, 정말 놀라운 소식이 터져 나왔어요. ITC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BOE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쟁이 최소 2,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허 분쟁이 보통 그렇게 오래 끌리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ITC가 단순히 기각만 한 게 아니라 BOE의 특허 침해 가능성까지 지적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저희 사무실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거든요. 다들 이 판정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급변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박선영 씨한테 급히 연락해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삼성이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이 제출한 기술 분석 자료였어요. BOE의 핵심 기술들이 삼성의 기존 특허들과 어떻게 유사한지를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겉모습만 비교한 게 아니라 핵심 원리와 구현 방식까지 깊이 있게 분석한 거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새삼 느꼈어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분석 능력도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의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의 기술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ITC 판정이 나온 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BOE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삼성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특히 애플이나 구글 같은 큰 고객들이 다시 삼성 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BOE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ITC 판정에 불복해서 항소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내에서 삼성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거죠. 그때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 정부가 BOE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전략이 정말 돋보였어요. 미국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ITC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게 정말 탁월한 수였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삼성이 여전히 외국 기업으로만 인식됐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김민수와 통화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ITC 판정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보였어요. 삼성이 15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특허 포트폴리오가 이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진짜 기술 경쟁에서는 삼성이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와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ITC의 첫 판정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나온 후 저는 이제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BOE가 정말 강력하게 반격에 나선 거예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BOE가 중국 내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한 거예요. 중국 상무부에 삼성이 덤핑을 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한 거였어요. 중국 시장이 삼성에게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제재를 받으면 정말 큰 타격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BOE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어요. 삼성이 글로벌 전략을 쓴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였죠. 정말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법적 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큰 고객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주문을 연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정 다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었는데 저로서는 확실한 답을 주기가 어려웠거든요. 법적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시장 상황도 너무 유동적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일부 클라이언트들이 제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 주요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중견 스마트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 회사는 저희 매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르면서 더욱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 김민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제 상황을 털어놨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가 해준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진짜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선영 씨도 연락해서 격려해줬어요.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분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기술적 우위와 정당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였죠. 그분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 진가를 보여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2021년 가을,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나온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미국이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한 점이었어요.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거였죠. 이는 삼성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때 최진우 씨한테서 들은 정보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삼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국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차원에서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은 미국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어요. 텍사스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고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센터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런 투자가 미국 정부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니까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삼성이 미국의 주요 대학들과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MIT, 스탠포드,
버클리 같은 명문 대학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삼성의 전략이 정말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접근이 결국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BOE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BOE도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핵심 부품 수입에 제한이 생기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시기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유럽 주요 국가들도 중국 기업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자국 내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가격만 보고 BOE를 선택하려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서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죠. 저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연락해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의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가 일관되게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해왔던 것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단기적인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 결국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온 것이 정말 탁월했어요. 김민수와 통화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022년 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BOE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BOE의 핵심 기술진 중 일부가 삼성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거였어요. 그것도 BOE 내부 직원이 직접 폭로한 거였죠. 그 내부 고발자는 리웨이라는 엔지니어였는데 BOE에서 OLED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BOE가 삼성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들을 고액으로 영입하면서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왔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심각한 건 BOE가 의도적으로 삼성의 특허를 우회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점이었어요. 겉으로는 다른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똑같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였죠.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였어요. 리웨이가 제공한 증거들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내부 회의록, 이메일,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거든요. BOE 경영진이 삼성 기술을 베끼라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내부 고발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BOE 내부에 정보원을 만들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고 BOE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과 접촉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터지자 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BOE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역시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반면 BOE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BOE와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었어요. 애플은 즉시 BOE와의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BOE가 정말로 특허를 침해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자신들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동안 BOE를 적극 지원해왔는데 갑자기 기술 도용 의혹이 제기되니까 입장이 애매해진 거였어요.
공개적으로는 BOE를 옹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 삼성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다는 동정론이 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거예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삼성을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맞서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박선영 씨한테서 들은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삼성의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했어요. 공개된 정보와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BOE의 기술 개발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BOE가 어떤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한국 기업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겉으로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쟁사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건 이후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BOE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많은 고객들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구 기업들은 기술의 정당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죠. 리웨이의 내부 고발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미국 ITC에서 BOE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의 특허 침해 의혹을 정식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이는 BOE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이 조사가 단순히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연합도 비슷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이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 저는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떠났던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두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궁금해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애플의 변화였어요. 애플이 BOE와의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 계약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죠. 이는 BOE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어요. 애플은 BOE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세대 픽셀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를 다시 삼성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죠. 저는 그 결정에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한편으로는 BOE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신들의 기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리웨이의 폭로는 거짓이고 삼성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나온 상태라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그때 삼성에서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차세대 OLED 기술을 공개한 거였어요. 기존 기술보다 화질은 더 좋으면서도 전력 소모는 낮춘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양산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했죠. 저는 그 기술 발표를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BOE와의 법적 분쟁에만 매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민수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삼성이 이 신기술을 이미 3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었다고 해요. BOE의 추격에 대비해서 항상 한 발 앞선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결국 승부를 결정짓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지적 재산권 전략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수백 건의 특허를 출원해 놨더라고요. 이번에는 BOE가 쉽게 따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특허 방어막을 구축한 거였어요. 그 즈음 최진우 씨한테서 들은 소식도 흥미로웠어요. 삼성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텍사스 공장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주에 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는 단순히 생산량 확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국 내에서 완전한 생산 생태계를 구축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미국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변화까지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정학적 변화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결국은 기술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런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여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미국 ITC에서 BOE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동안 몇 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OE가 실제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긴장됐어요. 이 판정이 향후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만약 BOE가 승리한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삼성이 승리한다면 기술의 정당성이 다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판정 발표 며칠 전부터 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였어요. 삼성과 BOE 주가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고,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 구글 같은 고객사들도 판정 결과에 따라 공급업체를 다시 조정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ITC 발표를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드디어 ITC 위원장이 나와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이번 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했는지 설명했어요. 수백 건의 특허와 수천 페이지의 기술 자료를 검토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위원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가는데 핵심 내용이 나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핵심 내용이 나왔어요. BOE의 핵심 OLED 기술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침해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침해라고 명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뒤따랐어요. ITC가 BOE 제품의 미국 수입을 향후 15년간 금지한다는 거였어요. 이는 BOE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OLED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ITC가 BOE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명령한 거였어요. 삼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였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산정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추측했어요. 사무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몇몇 동료들도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지만 동시에 겸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기술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김민수한테 바로 연락했더니 삼성 내부도 완전히 축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BOE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중국 정부도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였죠. 실제로 판정 발표 몇 시간 후에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 판정은 불공정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승부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ITC의 판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거든요.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기업의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 사고가 결국 결실을 맺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ITC 판정 이후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중국계 미국 기업인 테크노비전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BOE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ITC 판정으로 인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테크노비전의 CEO인 데이비드 천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사업상 BOE와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개인적 애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제시한 딜레마는 정말 복잡했어요. BOE와의 계약을 유지하면 미국 내에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중국 시장에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기술적 조언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특히 데이비드가 한국계라는 점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데이비드에게 솔직하게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BOE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삼성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라고 조언했죠. 그 조언을 하면서 저는 제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1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추천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어려운 선택이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데이비드는 제 조언을 듣고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BOE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비드의 말이었어요.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정직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죠.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조언이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단순히 비즈니스적 계산을 넘어서 가치 판단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어요. 만약 제 조언이 잘못되어서 데이비드의 회사가 큰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보복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을 김민수에게 털어놨더니 그가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올바른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번 싸움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선영 씨도 비슷한 조언을 해줬어요. 지적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문제라는 거였어요. 모든 기업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때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래의 기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였던 거죠. 데이비드의 결정 이후 정말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테크노비전이 BOE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하자 다른 여러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견 기업들이 앞다투어 BOE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애플의 최종 결정이었어요. 애플이 BOE와의 모든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삼성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현재 계약만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죠.
애플의 발표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애플은 항상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삼성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을 갖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라고 명시했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픽셀 시리즈뿐만 아니라 모든 구글 하드웨어 제품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공동기술 개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죠. 이는 삼성에게는 정말 큰 승리였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가세한 거예요. 서피스 시리즈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를 삼성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 다양한 공급업체를 사용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삼성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연쇄적인 계약 해지와 새로운 계약 체결로 인해 BOE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주요 고객들을 대부분 잃게 된 거죠.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편 삼성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주문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해야 했어요. 김민수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삼성 내부가 정말 바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기분 좋은 비명이라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대응 속도였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새로운 생산 라인을 빠르게 가동시키고 기존 라인의 효율성도 대폭 향상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어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 게 아니라 품질까지 더욱 향상시켰거든요.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해서 불량률을 크게 낮췄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한국 기업들의 실행력에 감탄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컸어요. 삼성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관련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어요. 반면 BOE와 관련된 중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술 생태계에서 정당한 경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서구 기업들이 기술의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기술적 우수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제 철학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데이비드한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BOE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서구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조언을 했던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특히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2년 가을,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중국 정부가 BOE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동안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뀐 거였어요. 이는 사실상 BOE에게 백기투항을 선언하라는 신호나 다름없었어요.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이 싸움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특히 국제적 이미지 손상과 WTO 제소 위험까지 고려했을 때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BOE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회사 측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서 기존 특허 분쟁에 대해 삼성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거예요.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그동안 강경하게 맞서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BOE가 삼성에게 기술 라이센스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였죠.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그 과정에서 리웨이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어요.
그가 추가로 제공한 내부 정보들이 BOE의 기술 도용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의 기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추가 폭로로 인해 BOE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이제는 삼성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까지 재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편 삼성은 이런 상황을 정말 현명하게 활용했어요. BOE를 완전히 몰아붙이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업계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 이런 모습이 더욱 성숙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줬어요. 김민수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승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이 승리 이후 보여준 태도였어요. 승자의 여유를 보이면서도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술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업계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한국 기업 문화의 특별함을 느꼈어요. 승리했을 때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더 큰 그림을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태도가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변화들은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와 전략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 기업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사고와 서구 기업들의 단기적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나 편의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진정한 혁신과 정당한 경쟁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신흥산업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전략적인 나라였던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장기적 사고였어요. 삼성이 15년 전부터 OLED에 투자한 것도 그렇고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한 전략적 포지셔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길게 보고 계획된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관점은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 쉬운 서구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었어요. BOE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과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삼성은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준비된 계획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죠.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철학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민수나 박선영 같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기술자로서의 장인 정신이 정말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의 엔지니어들과 대화해보니까 모두들 기초가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단순히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런 교육의 결과가 결국 이런 기술력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협력의 문화였어요. 삼성 내부에서 서로 다른 부서 간의 협력이 정말 원활했어요. 기술팀, 특허팀, 마케팅팀, 법무팀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팀워크는 서구 기업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역할도 인상적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나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지원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김민수, 박선영, 최진우 같은 분들을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이번 승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전략적 사고, 위기 관리 능력, 팀워크, 정부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저는 그때 정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정말 본받을 만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매력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분야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완성도가 문화 콘텐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김민수 같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3년 봄, 마침내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 왔어요. BOE가 공식적으로 삼성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에 합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동안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삼성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거였죠. 합의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BOE가 삼성에게 배상할 금액이 무려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되었거든요. 이는 역사상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나온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었어요. 더불어 BOE는 향후 10년간 삼성의 특허 기술을 정당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건 BOE의 사과문이었어요.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과 오랜 투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명시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법적 합의를 넘어서 기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난 몇 년간의 힘든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거든요. 특히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술의 정당성이 완전히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애플과 구글도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특히 애플은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편 업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중국 기업들도 지적재산권 준수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사건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 역할을 한 거였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장기적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 거죠. 리웨이는 이번 합의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삼성에서 그를 영입해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뿌듯해했어요. 데이비드 천의 테크노비전도 이번 변화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BOE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오히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특히 서구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저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에서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저를 기술 전략 자문으로 영입하려고 했어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을 원하는 서구 기업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별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양 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기술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김민수와 박선영, 최진우 같은 한국 친구들과도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이들을 통해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성공을 더 중시하는 문화였거든요. 이번 삼성의 승리도 개별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정당한 경쟁의 가치,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 기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갈등이 해결된 후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기술 교류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회사 이름은 K-테크 브릿지로 정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서구의 혁신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김민수, 박선영, 최진우 같은 한국 친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줬고 데이비드 천도 파트너로 합류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미국의 스타트업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거든요. 삼성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기술력과 미국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만나니까 정말 혁신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VR, AR 분야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어요. 한 가지 특별한 프로젝트는 의료용 디스플레이였어요. 한국의 정밀한 OLED 기술과 미국의 의료 혁신, 아이디어가 결합되어서 수술용 고정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정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어요. 이전에는 그냥 기술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문화와 기술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프로세스 문화를 조화시키는 일이 흥미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빠른 실행력과 미국 사람들의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적절히 조합하니까 정말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했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아내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거든요. 아이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었죠. 그해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김민수가 안내를 해줘서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어요. 삼성 본사도 구경하고 한국의 다양한 기술 기업들도 방문했죠.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꿈과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혁신적인 분위기와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더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분위기였달까요? 그 여행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이지만 앞으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돌아와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소개했고, 실제로 많은 협력 프로젝트들이 성사되었어요. 특히 뿌듯했던 건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준 역할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2024년 말을 맞이하면서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감개무량해요. 삼성과 BOE의 분쟁에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오늘도 제 사무실에는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 바이오 기술을 미국에 소개해달라는 요청들이죠.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혁신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받았거든요.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강연에서 저는 이번 삼성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어요. 기술의 정당성, 장기적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했죠.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계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수는 이제 삼성에서 임원으로 승진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이끌고 있어요. 그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항상 성공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치밀함과 완성도,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박선영 씨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 저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최진우 씨는 삼성 북미법인의 마케팅 총괄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전략적 사고와 글로벌 감각이 삼성의 미국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 천의 테크노비전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해준 조언이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올바른 선택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리웨이는 지금 삼성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업계 전체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를 통해 배웠어요. 저희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컨설팅 회사로 성장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보람 있어요. 가족들도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내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큰아이는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이자 친구로 여기고 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함께 성공하려는 공동체 정신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미 AI,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창의성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한국이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삼성과 BOE의 분쟁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제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운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해요.